오늘 포럼을 시작을 하는 순서는 먼저 경제인문사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 환영사 말씀을 듣고 이어서 조응식 원장님께서 발표가 있고 그 후에 참여자 전체가 참여하는 Q&A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이제 복지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복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마 이제 IMF 이후에 DJ 정부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DJ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주로 이제 민주정부 쪽에서 관심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뒤늦게나마 상당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경제 성장의 어떤 그런 흐름이 한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압축적 성장이라는 그런 흐름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제2의 이제 좀 성장론이랄까 그런 흐름이 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주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경제를 다시 한번 이제 도약시켜야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문제와 이제 복지 문제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 그러니까 복지에 대해서 더욱 많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또 다른 어떤 성장론 때문에 복지 담론이나 복지에 대한 생각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복지 문제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이제 그런 용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혁신과 이제 성장을 잘 이제 매치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구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시작했고 지금도 약하기 때문에 복지를 강화시키면서도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리더십이라는 것도 저는 리더십이라는 것도 나쁜 리더십이 있다. 그거는 말 자체가 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더가 가질 수 있는 이 십이라고 말을 붙였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정말 리더로서는 가져야 될 자격을 갖춘 그때의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죠. 나쁜 리더십이다. 그거는 좀 맞지 않은 어느 정상에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현대의 대부분이 우리가 이번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든 그 기본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좀 다가가는 것은 복지국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포용국가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 복지국가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역시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 시장의 그 기능을 인정을 하면서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손이 필요한 것이고 그 보이는 손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국가다 것이고 이 복지라는 개념을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전 세계 사전에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이 1955년 옥스퍼드 여기 사전에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국민 모두의 적절한 생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존과 재반 유리한 조건을 국민 모두입니다.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복지국가라고 해서 하나의 국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정치 체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라는 것은 언제든지 가변성이 있는 것이죠. 그 구성원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인데 그 앞에 있는 생존과 모두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치 체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 체제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실천 요강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복지국가라는 건 처음에 템플 대주교도 그랬고 아까 노는 진모여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전쟁이 아닌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 보장이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끌고 가는 게 복지국가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체제고요. 그다음에 정치 제도로서는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보장이 되는, 그럼 그 개개인이 전부 집합적인 개념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모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 개개인이 복지된 국가의 책임 수행인데요. 이거를 대체적으로 오늘날에 와서는 이 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되지 않는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는 국민 총생산 중에서요. 우리는 아직도 OECD 국가의 평균에서 한 60% 정도밖에 되지를 않죠. 뭐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되고 수용자본주의 되고 평화 보장도 돼 있지만 우리나라 아직도 남북의 관계가 있으니까는 완전한 평화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반전체주의적 속성을, 이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국에서는 토론 없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결론이 없더라도 토론이 더 필요하다. 항상 타협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젠더의 문제, 성평등, 그다음에 그런 어떤 이 젠더의 문제가 들어오면서 나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탈상품화를 뭘 했냐면은 가족 의존화를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이 가족의 돌봄에 대한 하나의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 탈상품화라는 것은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부터 이제 그걸 하겠습니다. 5분의 그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사실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독일 내부에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찬반이 있는 인물입니다. 사회보장의 이제 제도, 이게 1883년 4년 계속해가지고 세 개의 법이 나오죠. 노인과 관련된 그 법도 나오고 해가지고 산재보험, 노인복지법이 아니고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예, 여하튼 이때 연금, 노인 그 연금의 일부를 또 하는 그런 게 1883년 4년 89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겁니다. 보호관세를 해가지고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금을 정액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통일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독일 자본주의가 산업화에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 혁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사실은 진화법이면서 아까 얘기 보험을 쓴 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조지는 굉장히 그 자기 투철한 신념이 있는데요. 대중에게 영합하는 정책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종교적인 평등, 토지 개혁을 합니다. 세계 각국의 전시 행정 체제 규범을 만드는데 이때는 자기가 뭐냐면은 거의 뭐 한 300회 이상의 그 있잖아요. 거의 하루도 안 하고 이 내각을 갖다가 그걸 했다고 그래요. 회의를 하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 중이니까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청취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이때 전신 내각 시스템 속에서도 계속 그 뭐 참모들하고 또 내각 그 뭐 장관들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는, 이것이 20세기 국가 총력전에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전쟁 중일 때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아주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로스클리프 경이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로이드 조지는 자신이 직접 통제하지 않는 조직은 신뢰하지 않는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회계획의 설계자로서, 전시 지도자로서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프랑스와 미국을 설득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질서를 개편을 시킵니다. 그리고 연립 내각의 총리 시절 교육부를 지정해 14세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 젊은이, 어린 노동법을 입법해 아동 노동을 완전히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로이드 조지를 영국을 인권, 교육, 복지, 연금, 고용 환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국가로 변화시킨 사람이다. 유명한 로이드 조지, 제가 이걸 참 좋아합니다. 크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순간은 굉장히 두려움인데요. 두려움에 떨지 말라. 작은 두 걸음으로서는 협곡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이 크게 한 걸음을 생각하는, 아주 크게 보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브리지 보고서는 뭐 잘 알기 때문에 그 있는데 이 페비안 사회주의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5대 그 데블, 5 자이언트 데블 나오잖아요. 거대 악
그게 무지, 불결, 질병, 나태, 궁핍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에서 나오는 게 바로 영국이 자랑하는 NHS가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들이 그 뒤에 다 나옵니다. 그래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는 완전 고용 제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가족 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로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는데 이 윌리엄 베브리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케인즈, 이 베브리지 보고서 만들 때 케인즈가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홍계빈 선생이 처음으로 자기 그 스웨덴 거기에 대해서 복지국가의 아버지라 비그 프로스 이 양반을 했는데 이분 또 이게 언어학자예요. 우리 흔히들 이야기를 케인즈 이전의 케인즈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게 비그 프로스가 요텐 보류 강령에서 이미 케인즈의 그 확장 그게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또 가장 혁신적이 대담한 인물이고 50년대에는 반핵 운동을 했고 62년에 스웨덴이 핵무기를 폐지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하는 그런 이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그 평화 이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행동 강령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강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을 결정해낸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 틀, 강령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그것을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잠정적 유토피아, 그러니까는 이게 유토피아는 끝이 없잖아요. 이상적인 건데 그런데 그것들 일단은 구체적인 그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로 해놓고는 우선 지금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들에게 그거 됐죠. 그리고 거기서 해놓은 게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되느냐. 복지국가에 있던 1932년에 이 국민의 집. 이건 뭐 어떤 사람은 이 인민의 집, 혹은 민중의 집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뭐 인민의 집이라는 게 더 낫겠죠. 예,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가장 혁신적인 사회민주당 이 정치인이 비그 프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산업국 여성 의장이 되고 그리고 이 양반 나이 떨어지고 29년에 뭐가 됐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게 됩니다. 뉴욕 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 48시간 근무제를 시행을 하고요. 그런 노동장관으로 1933년 32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 퍼킨스를 초대 노동장관들의 끝까지 같이 그 뭡니까 12년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보장법을 대통령 경제안보위원회 의장을 맡아가지고 사회보장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안의 목표는 뭐냐? 국민들에게 포괄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요즘 같으면 이 보편주의 포괄적인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리더십은 보면은 대체로 전략적 리더십. 다시 말해 자신의 목표는 나이 든 남성 정치인들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성을 남성들 신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요. 타협적 리더십입니다. 아까 태머니 홀 같잖아요. 이 조직하고도 계속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겸손과 희생의 리더십인데요. 겸손은 스스로 배우지 않으면 신은 모욕과 굴욕을 안김으로써 그것을 가르친다. 이는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고 뉴딜 정책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면 대부분 아는 분들이 좀 없더라고요. 복지국가는 단순한 재분배가 아니고요. 국민과 국가의 아까 뭡니까? 상호 관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정치 체제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에다가 항상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들 하는데요. 각종 사회위험이 대부분 불평도 나타나고 빈곤, 차별 나오는데 복지국가는 당연히 재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그러면서 딱 보면 제일 첫 번째 이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성공적인 복지국가 하는 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정치로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설득하고 뛰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스마르크는 협상력과 결단으로 최초의 사회보험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로이드 조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화, 설득을 통해 강한 추진력으로 몰고 왔고요. 윌리엄 베버리지 페비안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 나간 것이고요. 복지국가의 설계자죠. 집행자는 물론 나중에 그 뭡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되지만요. 비그 포로스는 잠정적 유토피아 국민의 집 개념을 도입해서 사민주의를 옹호했고요.
프랜시스 퍼킨슨은 강한 설득력으로 빈곤 요소를 늘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딜 정책의 챔피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챔피언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누구든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거 공의와 연대의 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리더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